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으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팽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한 명, 팽수 한 분, 뒤에도 팽수, 팽수가 둘, 그리고 최근에 게임 오락실에서 뽑은 팽수를 구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팽자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남자친구예요. 남자 팽수. 여기는 여성 팽수. 가운데 이게 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팽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두 마리라기 하기보다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한두 분이 아니에요. 팽수가 많죠. 이렇게 다원적, 다중적 팽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여담인데 어피치도 이렇게 둘 어피치도 있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귀여운 어피치. 이 영상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팽수님들 이렇게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제가 직접 구출한 거죠. 하이 팽,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팽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팽수가 있는 거죠. 다중 팽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중적 지능에 대해서 혹은 지성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니까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워드 가너의 다원적 지능이죠. 저희는 인텔리전스를 할 거예요. 지성 혹은 지능으로 번역하는데 그게 다원적이라는 거죠. 멀티플인 거죠.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전부터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면 칸트 이후로 순수 이성 비판,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이 이성의 역사가 얼마나 기냐면요, 이런 책도 있어요. 두껍게. 이성의 역사. 이성이 있다고, 이성이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사는 이성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이성이 다 있다는 거. 또 이성, 볼프강 벨슈라는 분이 이성, 우리 시대의 이성 비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프랑스의 샤틀레 이성의 역사,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도구적 이성 비판,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이성의 꿈이라는 책.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계속 죽었다, 이성이 몰락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성은 죽지 않았다 라는 책 제목으로 이성이 아직도 건재하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이성은 죽었다 했더니 이성은 죽었는가? 라는 책으로 이성이 살아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지성으로,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은 비주류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모두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이성의 비판에 대해서는 니체도 하고 있고요. 근대 철학자들, 그리고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분석 철학자들 중에서도 실용주의로 전해한 로띠 같은 분도 있고, 또 로띠는 특별히 실용주의적 전을 했어요. 두이로 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 중에 특별히 두이의 사유에서 저희들은 이성의 다중 이성을 살펴보고, 이성을 비판하는 다중 지성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이 두이의 사유는 지성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 또 한 명의 실용주의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생물학적 해석과 가치의 본질에 관한 견해에 의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리학과 진화론의 영향으로 이성 비판에 들어온 거죠. 두이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역시 다윈의 진화론, 두이가 제임스의 심리학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윌리엄 제임스 역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의 영향으로 심리학을 새롭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죠. 진화론에 원형하여 진화론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방향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고 존 두이도 새로운 방향으로 학문을 개척한 거죠.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의 모든 기관과 기능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지금 이 환경과 인간 혹은 동물, 식물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역시, 인간의 생각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경험도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부모님과 또 세상과 가족과 친척과 또 학교 동료와 그 외에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수많은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교류하는 겁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또 경험을 더 확장해 간다는 거죠. 그런 확장 과정 속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더 확장시키면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합리적 방식, 합리적 사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성이라 부르는 것도 지능, 인텔리전스, 지능이라 부르는 마음의 기능 역시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지능은 어떤 독립적 주체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까지 이성의 역사에서는 이성은 독립된 실체 혹은 주체 안에 있는 어떤 사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는 이성의 역사다. 그리고 이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뒤에 써져 있는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의 원어인 로고스와 동양에서는 도는 말과 올바른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누가 말한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말한 올바른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변천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릇 사람들의 생각이란 사람들이 시대와 사회가 또는 자연 환경이 묻는 것에 대해 답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성의 개념의 변천도 그러한 도정이다. 그러한 여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연이 말한다. 자연이 곧 로고스요 도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이 말한다. 신의 말씀이 로고스요 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말한다. 로고스와 도는 인간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생각을 자연주의라 하면 두 번째 생각은 초자연주의, 세 번째 생각은 인간주의 내지는 인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는 로고스 내지 도가 인간 밖에 또는 위에 있다는 생각이라 하겠고, 인간주의 혹은 인본주의는 이것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 신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오랜 통념이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이 말한다라는 생각이 인간 정신이 말하다와 인간의 신체가 말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앞의 생각을 이성주의 또는 정신주의, 뒤의 생각을 감성 혹은 정감주의 또는 신체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주의에는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성의 역사는 자연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나라고 자칭하는 이들 사이의 소통, 마음과 몸의 소통과 대화의 변천사, 곧 인류 문명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천 중에도 이성은 변함없이 말합니다. 너의 본성을 다스려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셈하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서 이렇게 뒤에 요약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이 허구다라고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지금 보고 있는 듀이 그리고 제임스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로띠까지도요. 독립적 주체가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은 없고 허구고 지능 혹은 지성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살펴보면 지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하는 도구인 거죠.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진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며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경험을 예견하고 고려해서 취하는 발달된 행동의 양식인 거죠.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듀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구체적인 제안들, 과거의 시행착오에서 얻어진 경험들의 제안들이죠. 그것은 구체적인 검증된 제안들이라고 합니다. 곧
구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사용된 경험적 제안들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삶의 문제에 대처할 때 가장 적절한 유용한 도구, 그걸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은 경험의 요소들을 조직하며 이 요소들은 지성의 적극적 진화를 위한 토대와 소재를 제공합니다. 충동은 맹목적인 힘이며 어떤 걸 충동을 느끼는 것은 맹목적인 힘이죠. 그런 충동적 맹목적인 힘은 사람들을 혼란과 재앙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그 충동을 잘 재구성하거나 제어 내지는 잘 길들여야겠죠. 충동은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한 다른 충동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충동이 욕구가 같이 합의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충돌은 이미 존재하는 습관들과 새로운 환경들에서 생겨나는 충돌들 사이에 발생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한 행위자는 이 새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혼란이나 당혹, 의욕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처한 행위자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혼란과 당혹,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성의 개입이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발동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발동할 때 생각 자체가 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불유익한 방향으로 했었던 경험들, 실수하는 경험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 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경험들을 조직하고 생각해내고 재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때 발생하는 게 지성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은 충동과 더불어 출현합니다. 충동과 같이 함께 더불어 생각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충동이 먼저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살짝 늦을 수 있겠지만 그 충동이 나에게 어떤 위험과 혼란을 갖고 올 때 그 위험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나의 대처하는 방식, 대처하는 도구, 그걸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충동의 도움 속에서 지성은 충동이 있어야만이 지성이 또 발동되는 거거든요. 지성 자체만 발동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성이 있다는 것은 충동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이성이 말하는 원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해 온 거죠. 이성 역사에서는. 지성은 충동의 순종적인 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충동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충동의 정화기 혹은 해방자로 작동하는 거죠. 그 충동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떤 방금처럼 이런 팽수를 뽑아야겠다, 팽수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충동이 일어난 거죠. 아, 저걸 갖고 싶다라는 그 충동이 있었는데 그 충동을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생각이 작동하는 거죠. 이거를 살 건지 아니면 장난감 그 인형 뽑기에서 미니 인형 뽑기에서 이걸 뽑을 건지 뽑아서 500원을 실수했는데 그 다음 500원으로 이걸 뽑을 때는 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지성이라는 거죠. 이걸 갖고 싶은 충동, 이 귀여운 팽수, 팽하를 갖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무작정 가질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 돈을 넣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실수한 경험들을 성공하는 경험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는 것, 그걸 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갖고 싶다는 것을 갖게 되는 어떤 것을 자기가 이제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싶을 때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짜야 된다. 먼저는 충동이 발생하죠. 내가 직장을 구해야겠다.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대학을 가야 된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성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충동을 정화시켜주거나 해방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은 경험의 조직화와 문제 상황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서 발생하며 지성은 연속성의 원리와 다원적 적응의 원리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이 두이가 말하는 지성 개념은
베르그송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베르그송. 베르그송 사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 중 하나인 지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우 교수에 따르면 베르그송에게 인텔리전스 혹은 영어의 언더스탠딩, 독일어의 페어스탄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해에서처럼 합리적 이성 능력을 뜻하지만 그것의 본성은 사물에 대한 순수한 합리적 인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실용적인 행동, 실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베르그송의 지성, 역시 베르그송의 지성은 전통 철학에서처럼 인간의 선험적 능력, 여기서 말하는 선험적 능력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함으로써 진화론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진화론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지성은 전통 철학에서처럼 인간의 선험적 능력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며 특히 물질성을 인식하기에 적합한 능력으로 간주됩니다. 이 지점에서 두이와 베르그송의 지성 개념은 어떤 차이를 보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 두이의 지성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포괄적 탐구의 활동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의 지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찰, 실험, 계속해서 관찰과 실험이 발전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반성적 추론들의 방법들을 약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이의 지성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찰, 실험, 그리고 반성적 추론의 방법들을 약칭한 개념입니다. 실천적 탐구 활동을 짧게 지칭한 이 개념, 지성 개념은 실천에 반대되는 것은 사유이죠. 추론적 탐구 관조 활동이 아니고요. 실천적 탐구 활동,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총칭한, 짧게 지칭한 개념입니다. 관찰의 방법과 가설로서의 이론, 그리고 실험적 평가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들에 대한 탐구까지 적용되는 지성은 비판적인 방법이며 이 비판적 방법은 한번 시도되면 사려 깊은 가치를 성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해명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된 것들을 오해되어 있던 거라고 비판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성 방법은 독특하게 또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것에 대해 적용을 위에 고안된 적이 없었고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과학도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된 것은 관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관조와 추론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갈 것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탐구 영역까지도 생소했어요. 당시에는. 비교하면 두이의 지성을 이성과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새로운 과학의 발달이, 과학이 들어옵니다. 철학이 아니고 새로운 과학,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학문의 발달이 이성을 대신하여 지성을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그 이상의 것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고전적 철학 전통에서 예전에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에서는 누스, 스콜라 철학자들에게는 지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스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로고스, 뒤는 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성은 그 성격에 있어 초경험적, 내적, 불가변적 자연의 질서와 우주 질서가 파악되는 수단으로서 정신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이성은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성은 변화하는 사물에 관해서는 고정된 궁극의 기준인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활동, 윤리적인 거, 예술 이런 걸 다 하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은 자연적 현상이 복종해야 할 법칙이며 인간의 행위가 복종해야 할 기준이라는 거죠. 자연의 질서도 이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인간 행위도 복종해야 할 어떤 기준을, 원리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전통적 의미에서 이성은 필연성, 보편성,
변화를 초월하는 것, 생성의 지배, 변화의 이해 표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이가 말하는 지성은 보편적인 게 아니고요. 지성은 판단과 관계합니다. 즉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과 정리에 관계되며 또한 우리가 목적으로서 취하는 것의 선택과 관계에 있는 거죠. 판단과 관계된다고 말합니다. 지성은 판단이나 행동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소유되기만 할 뿐 활용되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겨냥한 조직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화된 지식 곧 판단은 행동과 불과 관계에 있습니다.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성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성적 어떤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행동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단은 매번 다른 상황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지성은 그런 거죠. 추론 능력에 의해서 훈련된 게 아니고요. 지성을 바탕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에서 교육을 통해 훈련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계속해서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판단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은 감수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좋은 판단이 있다는 것은 생각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감수성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 좋은 판단은 그런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좋은 판단은 개별적 가치 혹은 비교적 가치에 대한 감각이며 두이는 좋은 감각을 판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좋은 감각. 예전에는 좋은 사유 이렇게 말하겠지만 감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은 좋은 감각적 판단과 더불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한번 획득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했던 판단이 좋은 감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감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핸드폰이 저는 아이폰 비율을 잘 쓰는데 아이폰 1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아이폰 1, 2, 3를 가지고 좋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12가 나온대요 곧. 그러면 12가 나올 때는 굉장히 발전된 거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2, 3년 지나면 더 발전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좋은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 없죠. 더 좋은 어떤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성은 좋은 감각인 판단과 더불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한 번 판단을 잘했다고 계속 판단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때 또 그 판단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지성은 어떤 행동의 특성, 곧 규제된 행동이며 규제된 행동은 본래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성취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획득된 거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규제된 작용의 적용은 지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규제된 작용에 말이 꼬여서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된 작용은 지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성은 우리의 실제 행동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이걸 자연화된 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 다원적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연화된 지성으로 이성과 보편적 이성과 선험적 이성 혹은 초월적 이성과 대비시켜서 자연화된 그러니까 초월적인 게 아닌 거죠. 자연화된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연화된 지성은 세 가지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제안들이죠.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낸 구체적인 제안들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현재의 요구와 결핍의 조명을 받아 발전하고 성숙한 제안들. 지금 현재 결핍된 것과 어떤 요구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서 발전하고 성숙한 제안들. 과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안들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재구성의 목표와 방법으로 채택되고 그런 재조정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검증된 구체적인 제안들.
이제 과거 거 현재 것을 검증하고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얻어진 검증된 그것들을 가지고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